오늘 아침에 저희가 최고위원회를 30분 일찍 하게 됐습니다. 지방일정 때문에 이렇게 협조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 111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수선합니다. 우리 오신환 원내대표가 중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석 달째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합니까? 의장은 예고해놨습니다. 네. 예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불참한다고 하는 것이죠. 국회가 이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듯합니다. 북한과 미국 정상 간에 친서를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먼 산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경제 실패 책임을 지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경질되었는데 그 밤에 그 나물이고 중요한 것은 경제 기조는 바꾸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기대를 주기는 하죠.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이 우리 부두에 상륙하는 안보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방부는 소위 왜곡 보도를 하고 있고 청와대는 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정주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판결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이것은 2년 편향 교육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불로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되었는데도 지금 석 달이 나지 않았는데도 정부 지원은 역장을 보이고 있고 민간단체에서 모금액이 550억이 넘었는데 아직도 50%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 기강이 해이해지고 안보 기강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이념 편향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공직자, 관료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만 민생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철저히 반성해야 합니다.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철저한 각오를 갖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당 지도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상황을 확인하고자 속초시를 방문해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불 사고가 발생한 지 80일이 넘어가는데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피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지원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아서 국민들은 복구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다가온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들의 2차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생계지원금 명목의 200만 원이 정도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다녀가고 국무총리가 다녀가고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금액 정부 예비비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한도 증액 등 기간 연장 등의 주민 요구사항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쪽 산불 피해 대책위원회로부터 저희가 직접 건의문을 받았습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건의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고 정부와 국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강원도에 가서 저희는 우리 현명철 위원장의 제의로 북한 어선이 입항 기순한 삼척항을 현장에서 바로 방문했습니다. 해경으로부터 사건 경과를 보고받고 경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도무지 북한의 선박이 5일 내지 9일 동안 우리 바다에 있으면서 부두에 직접 접안하고 본인들이 상륙할 때까지 군경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이게 대한민국 안보 현실입니다. 안보에 그냥 단순히 구멍이 생긴 게 아닙니다. 안보 체계가 해체될 일은 꽤 있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 왜곡하려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그냥 근처에 가본 것이 아니라 북한 목선이 접안해서 그 북한 주민들이 상륙했던 그 지점에 저희 발을 딛고서 봤습니다. 삼척항 인근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부두가 방파제도 아니었습니다. 어선들이 접안해서 고기잡이를 하는 그 어선 부두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도 이 배가 그 전날 밤 9시경에 바로 앞에 3, 4km 앞에 바다에 도착을 해서 밤새기를 기다리고 아침 6시 반경에 접안하고 상륙했다고 하는 겁니다. 군이나 경찰이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삼척 주민, 원래 소속은 지역 울산 출신이라고 합니다만 울산 출신의 삼척 주민이 산책하다가 발견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 사람이 112에 신고를 해서 해경 삼척 파출소에서 출동해서 이들을 잡았다고 할까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 국방부에서는 삼척항 인근에서 또 접수를 했다. 마치 납포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 오전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지하벙커에서 사건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행정관은 국방부 브리핑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정부 청와대는 이것을 감싸기 바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틀 후에 4명 중에 2명을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빨리 돌려보낸 일이 없습니다. 사건이 규명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국방부 장관의 인책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결의안 냈습니까? 그건 아니고. 네, 결의안.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국방장관이 아니라 정부 청와대 안보실이 나서서 해명을 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장관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의 책임도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교체됐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임명된 지 각각 6개월, 1년이 안 된 이런 인사. 경제 실패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이런 지적이 있고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의 내용입니다. 경제 실패 책임 인사라면 그에 맞게 경제 정책의 기조를 바꿀 인사가 들어서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또 코드 인사입니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은 재벌 저격수로 이름난 분입니다. 그 별명에 걸맞게 김상조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임 중이던 지난 2017년 11월 확대 경제장관에 의해서 재벌을 혼내주고 오느라고 늦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올해 3월에는 해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한국 재벌은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표현을 사려다가 비판을 받고 말을 바꾼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호승 신임경제수석 일자리 비서관을 했다가 차관 나갔다가 돌아온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입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은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들을 청와대 경제인 라인으로 임명하면 어떤 기업이 환영을 하겠습니까? 경제실장은 경제총수는 기재부 장관이다, 부총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저는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과 시장을 중시하겠다는 신호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라인에 시장경제주의자를 임명하고 내각에게 경제를 맡겨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청와대 핵심 인사가 경제실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재벌을 때려잡겠다고 하는 사람이 정책실장이 됐는데 누가 기업이 정부를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 인사를 보니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회복을 위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봐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바꿔야 합니다. 정주 상산고를 저희가 오늘 오후에 방문하는데 빈대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국회가 제발 국민을 바라봅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6월 임시국회 또한 장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일부 상임위원회만 선별적으로 참석할 뜻을 밝히면서 점점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경제난과 완보 불안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을 앞세워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론회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진정 있는 것입니까? 추경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회의장께서는 다시 한번 제안하신 경제 원탁 토론회를 통해 국회가 제대로 된 정상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6월 임시국회 소집 이후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국회 정상화 의지가 의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끝내 등원하지 않을 경우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경제 원탁 토론회 수용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추경안 처리는 포기하고 경제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며 총선을 겨냥한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소집해서 정부 측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시정연설은 요식적인 절차일 뿐 임기가 만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준비가 돼야 추경안 심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압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바른미래당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추경안 처리는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민주당은 이제 그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본회의 참여와 추경안 처리는 거부하면서도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일부 상임위만 참여하겠다는 자유한국당 또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인 비판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되지만 이처럼 단감만 쏙 빼먹겠다는 식의 편의적인 발상이 국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국회 파행의 상황에서 북한 목선 사건 등 국민적 의혹 사건들의 국정조사 일정은 여야 간에 제대로 된 합의가 어찌 되겠습니까? 싸울 일이 있으면 국회 안에서 싸우고 싸울 일이 있어도 할 일은 해가면서 싸우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깨닫기 바랍니다. 어려운 국회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의 과제가 추경안 처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정상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뼈저린 각성을 촉구하면서 남은 6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입법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2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여러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 예산정책처의 시각 또한 바른미래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들어 마치 연례 행사처럼 3년 연속으로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마찬가지로 예산정책처 또한 추경안을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재정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은 경기 대응 목적으로 편성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추경을 해마다 편성하게 되면 각 경제 주체들이 추경을 당연시하게 돼서 경기 대응 효과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추경안 제출 이전에 본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 없이 상습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면 보여주기용 추경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미래당이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3조 6천억 원의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의 황당한 발상의 문제입니다. 예산정책처는 바른미래당과 마찬가지로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향후 실제로 필요할 때 재정 정책의 활용 가능성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다른 것은 몰라도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일만은 끝까지 막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안이 과연 경제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정 정책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신규 사업과 R&D 지원 예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추경 편성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재정정책의 효과도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데에 예산정책처도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예산과 예비비로 충당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 예산에서 제외하고 당장 발등에 불러 떨어진 하반기 경기 하방에 대비한 긴급 예산과 재난복구 지원 예산에 국한해서 추경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언해 왔듯이 이런 방향에서 추경안 문제에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앞에 두 분이 무슨 9시 뉴스 수준으로 정치, 경제, 안보, 경제, 교육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딴 거 드릴 말씀은 없고 사실 당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혁신위 구성에 지난주에 합의한 이후로 다소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신 주대환 당무감사위원장께서 저희 합의사항 중 하나였던 지난 보궐선거에서의 여론조사 관련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제
보고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안에 따라서 또 조속히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저희 최고위원회 보고에서 또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을 언론인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이룰 수도 없는 꿈에 치여 죽을지도 모르는 청년들 앞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처럼 어설픈 희망 고문으로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의 미래와 내일도 좋지만 정작 청년의 오늘을 전혀 모르고서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청년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을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나서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바른미래당 청년위는 손학규 당대표님과 오신환 원내대표님께 청와대와 여야 5당의 청년위가 참석하는 청년연석회의를 선제적으로 제안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젊은 정당으로 청년 문제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청년기본법 제정, 또 청와대 청년수석 신설은 우리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청년연석회의 제안도 바른미래당의 전통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청와대에서도 청년소통 정책관을 신설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가 청년 구애에 너나 할 것 없이 나섰습니다. 여야 각 당이 제기하는 청년 정책의 문제점과 그 대안, 그리고 각 당의 주요 청년 법안까지 모든 현안들을 청와대로 들고 가서 초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청년 문제와 관련된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국회가 꽉 막혀 있습니다. 꽉 막힌 전국을 청년들이 뚫어보겠습니다. 기성세대들이 못하는 그 협치, 그 어려운 걸 5당의 청년들이 풀어내 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청년연석회의 제안에 청와대와 사당은 응답해 주길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과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지난 4일에는 6.7조 원 추경 편성 중 3.6조 원의 국채 발행 없이 빚 안 내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하는 짠내 추경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민생 경제 관련 우선 처리 중점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그리고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으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법, 신성장 육성법,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등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한편 어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의 일상생활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집권 세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비상식적 관행을 몰아내고 국민 정서에 맞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낙하산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채용 절차 공정화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공정성을 해치거나 부당 이득을 얻도록 하는 경우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공개하는 손해원법,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을 금지하는 국회법 등입니다. 낙하산 방지법은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고 정치권의 보훈 인사를 방지하며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소강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고자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채용 절차 공정화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되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당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는 성폭력 처벌특례법,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방지법,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특례 규정을 마련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아동학대 범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게 수강명령, 치료 프로그램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처벌법,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법원이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반드시 부과하며 가해자가 임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 범죄 처벌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적한 민생 법안과 추경을 위해 오늘이라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황교안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에 이어 청년들에게 아들 자랑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데 소설 같은 이야기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 선의는 좋습니다. 하지만 소설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황교안 대표님, 이번 기회로 소설과 현실의 거리만큼 청년과 꼰대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정치는 현실 속의 청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회를 열어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청년기본법부터 통과시키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과 독선이 다 죽은 자유한국당을 부활시켰는데 운 좋게 부활한 자유한국당을 황교안, 나경원 대표가 죽이고 있다. 이런 못난이 형제 얘기가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요즘 국회를 외면하는 자한당과 아들 취업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황교안 대표를 보는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이 심란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대로 자한당이 기세를 올리면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한당이 보기 싫은 문재인 정권을 내년 총선에서 혼내주고 이어서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을 법합니다. 그러나 최근 자한당의 국회 외면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 친박 신당 가능성,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의 한계 등으로 자한당은 상승세가 꺾이고 정체 내지는 하락세로 반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 총선에서 과연 자한당이 중심이 된 보수 대연합으로 총선을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자한당이 중심이 된 보수 대연합으로는 민주당을 꺾고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무능과 독선으로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을 살리는 프레임이 바로 보수 대연합 프레임입니다. 한간에서는 무능한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한당이 부활당했다는 말들이 많으나 또 한편으로는 정신 못 차린 자한당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전형적인 못난이 형제 싸움이 최고조에 달할 형국입니다. 바른미래당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파 싸움이나 하면서 작은 이익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당은 화합, 개혁, 자강이라는 승리의 슬로건을 찾아냈고 소모적인 당파 싸움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주대환 혁신위가 곧 출범하여 우리 당의 재건과 내년 총선 승리의 방정식을 찾아낼 것입니다. 내년 총선 승리의 그릇은 보수 대연합이 아니라 개혁 대연합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된 개혁 대연합만이 내년 총선에서 경제 무능 독선의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위가 개혁 대연합의 밑그림을 잘 그리고 우리 당이 화합하면서 개혁을 실천한다면 제1당으로 우뚝 서는 승리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정치실장과 경제수석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개선은커녕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각종 경제 지표로 볼 때 청와대 경제 라인에 대한 문책과 경질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왕 실장이라고 불리던 대통령 측근 김수현 정책실장을 7개월 만에 전격 교체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인사 기조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나 경제원탁회의가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해서 경제실정의 주책임자인 윤정원, 김수현 두 사람에 대한 공격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이번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하지만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도시와 부동산 문제 전공자로 경제 전문가도 아니었고 임명 시부터 내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도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경제 비전과 메시지를 주문했습니다. 전형적인 코드 인사의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격차 해소와 혁신 성장, 경제 체질 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 같은 급격한 소득 주도 성장에만 주력하여 격차 해소는 거꾸로 가고 혁신 성장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런 점을 누누이 지적해왔고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 등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이번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인사 기조와 경제 정책에도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가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다시 코드 인사,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임 김상조 정책실장은 공정 경제 문제 전문가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혁신 성장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는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우려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임 경제수석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오류를 수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공개적인 발언이 없으면 여기를 비공개로 전환을